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어 좀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로 보시면 739번 펴놓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필기도 할 거 보내놓으시고,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 우리가 내가 이건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다시 한번 적어놨어요. 이게 준비됐나?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 수업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 A 벡터와 B 벡터의 어떤 선형결합의 크기가 나왔을 때 그걸 자체적으로 그림으로 분석하는 게 힘들다면 제곱을 해봐라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고, 근데 제곱을 했을 때 내가 다음 식의 전개처럼 됩니다라고 해놓고 좀 넘어갔던 경향이 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내가 이 얘기를 그때 해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깜빡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2차원에서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면 이 A 벡터라는 걸 내가 성분으로 표현을 했고 B 벡터라는 걸 성분으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A와 B의 합 벡터 자체는 성분끼리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A1 더하기 A2, B1 더하기 B2가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합 벡터의 크기를 제곱을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이제 전개하고 전개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A1 제곱하고 A2 제곱을 내가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B1 제곱하고 B2 제곱을 모아놨고, 여기서 나오는 이 A1, A2랑 이 B1, B2를 2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 앞에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 자체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뒤쪽에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자체가 지금 이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1, A2 더하기 B1, B2 자체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결과인 거니까 내적을 했을 때 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공부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얘가 얘고요, 얘가 내적의 2배가 될 거고요, 얘가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니까 그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뭐냐? 합 벡터 또는 차 벡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선형결합한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하면 우리가 마치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듯이 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결과로서 관찰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얘 제곱하면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2AB에 더하기 B 제곱으로 전개하듯이 이 결합 벡터, 선형결합 벡터 크기의 제곱을 하면 앞에 거의 제곱인데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배의 얘 곱하기 얘인데 여기서 곱셈이 내적으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좀 조심해주면 되겠죠. 곱셈이 아니라 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에 어떤 실수배까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뭐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 K1, A 벡터의 K1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의 K2배 크기에 제곱을 하는 순간 앞에 실수배도 뭐 그냥 어차피 여기 성분에 각각 K1이 곱해지는 거니까 실수배도 그대로 제곱으로 관찰이 될 것이고, K1 제곱에 A 벡터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오겠죠. 복부 동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 K1, K2에 A 벡터, B 벡터가 만날 건데 곱셈 대신에 내적을 써준다. 그것만 생각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 거 K2의 제곱은 실수배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올 것이고요.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오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 결국엔 이거예요. 저 크기, 결합 벡터의 크기가 나왔을 때 제곱을 하면 우리가 이 뒤쪽에 어떤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게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들을 봤을 때 일단은 얘를 제곱했더니 우변처럼 됩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관계식이야. 저 앞에 선형결합된 벡터 크기의 제곱을 했더니 이 뒤쪽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관계식이니까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우리가 공식이나 관계식들을 배우면 결국에는 어떤 놈들끼리의 관계로 해석할 수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형 결합 벡터라고 내가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이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K1A, K2B. 선형 결합된 벡터의 크기를 궁금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쪽 부분에 각 벡터의 크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들이.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 선형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도 관계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색간의 관계식이라고 봐야 돼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뭘 하면? 크기를 제곱하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가 궁금한데 얘랑 얘를 알려준 상황이면은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제곱의 관계식으로부터. 그리고 얘랑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얘랑 얘를 알고 있을 때 내적의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크기, 선형결합된 놈의 크기가 나온다. 크기가 나오면 제곱을 일단 해보고 이 셋 간의 관계식을 끌어내보자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739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 739번 문제 봅시다. 여기서부터 숙제가 아니었지? 그렇지? 그래서 739번에 나오는 게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A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고 B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고, 여기 A와 B의 선형결합된 거 아주 기본적인 뭐 한 배 한 배 덧셈이니까 그냥 합벡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 합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어. 근데 물어보는 것은 이루는 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내적을 썼었죠. 우리가 A 내적 B 벡터라는 게 결국에는 뭐 그 코사인 세트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내적 공식을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얘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해 주시고 코사인 세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뭐 성질 내적, 성도 내적 등등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을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것도 내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적과 각각의 크기와 이루는 각의 관계이지. 근데 여기서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적 공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는으로 정리하면 결국에 얘를 분모로 내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필요해? 각각의 크기와 내적이 필요해. 내적이. 근데 각각의 크기는 지금 나와 있어. 근데 내적을 뽑아내야 되는데 내적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고 지금 합벡터, 결합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제곱해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 제곱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곱해 보면 바로 써볼게. 얘를 마치 A 더하기 B라는 어떤 단식의 제곱을 하듯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배의 A 벡터 곱셈이 이제 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우리가 A 벡터, B 벡터의 곱셈 이런 표현은 배우지도 않았지, 그치? 그래서 곱셈은 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게 내가 지금 좌변을 제곱한 거니까 그놈의 제곱의 결과는 1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거를 갖다 끼워 넣으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여기 4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요 가운데가 4니까 A 내적 B,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2가 된다는 걸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가 2가 된다. 그치? 그래서 요놈이 2인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2루트 2 분의 2가 되니까 루트 2분의 1, 그래서 45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45도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기억하시고 상황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보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좀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각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간 도형으로부터 배워왔던 여러 가지 각의 정의인데, 각의 범위,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고요. 다 정의에 의해서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벡터를 하기 전에 두 직선, 그리고 직선과 평면 또는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얘는 이면각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지. 그
그 각은 예각이 아니라 0도부터 90도까지를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이 각도가 넘어가면 그 왼쪽 편 예각 쪽을 보겠다는 의미로서 91도 이런 것들은 어차피 80도 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0도부터 90도까지의 범위로 제한을 해두고 정의를 한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직선끼리, 직선과 평면, 평면끼리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0 이상 1 이하, 0을 포함한 어떤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벡터가 이루는 각을 보시면 벡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잡혀 있으면 방향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루는 각이 얼마든지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에 180도를 넘어가는 표현은 할 수가 없겠죠. 어차피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 180도를 넘어간다고 이루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읽어주면 괜찮은 거니까 이 두 벡터 간에 이루는 각에 대한 범위는 0도 이상 180도 이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음수도 될 수 있었고 내가 너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값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우리가 반대쪽으로 넘어간다면 분명히 음의 영향을 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이 범위가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생각해볼 수가 있을 거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 각에 대한 범위. 괜찮나? 오케이. 좀 정리 한번 한 것이고 가볼게요. 746번 우리 여기 첫 번째 단원에 대한 문제들 몇 문제 보고 마무리를 좀 하고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746번을 봅시다. 746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복습인 거야. 개념 자체적으로는 다 배웠는데 이제 746번 같은 문제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어내야 될까? 자, 가볼게. 상황 정리해놨어요. 선분 A, 일단 BC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잘 따라가. 집중을 많이 해야 돼. 이 AB 벡터가 아니라 AB의 선분을 지금 길이를 나와있는데 선분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와있는데 결국에는 얘는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벡터의 크기 자체가 그 선분의 길이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선분의 길이가 나왔다? 그러면 AB 벡터 또는 BA 벡터의 크기도 1이다라는 걸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의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 먼저 해석해보자. 우리 AB 벡터랑 BC 벡터를 내적한 결과값이 내적값이 0이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바로 이 필요 충분 조건 동체 개념이 떠올라야 되겠지? 얘랑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이두 벡터가 수직 관계라는 얘기예요. 수직 관계. 그래서 영향값이 없다라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0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거고 90도 직교하고 있다. 두 벡터가 직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선형결합의 크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제곱을 해서 뭔가 정보를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깔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쓸지 안 쓸지 모르더라도 선형결합된 벡터의 크기가 나와서 얘 제곱하면 뭔가 얻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지금 BC 벡터인데요. 지금 주어진 정보들이 잘 보시면 다 A, A고요. 여기 지금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또 다른 정보도 다 A, B, A, C로 나와 있어. 우리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시점을 A로 맞추는 어떤 위치 벡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바로 그림으로 가볼게. 자, AB 벡터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해볼게요. 길이는 1인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BC 벡터를 내적했더니 0 나왔다. 그러면 C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AB 벡터와 수직 관계이면서 B를 지나는 어떤 직선상에 C라는 종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AB 벡터랑 BC 벡터를 내적했을 때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내적의 결과가 0이다. 이하적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되겠지. 얘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것도 내가 강조했던 건데 혹시 이거 뭐 제곱이 생각을 하기 전에 이거 가지고 뭐 보이는 게 없나요? 저번에 얘 따로도 필기를 시켜주고 했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 여기 지금 A 시점이 똑같은 두 벡터의 합 그놈의 크기가 나와 있어. 뭐 크기를 떠나서 이 시점이 똑같은 두 벡터의 합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내분의 개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개수합이 얼마입니까? 개수합 이게 여기.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2로 나눴어. 그러면 반띠 했으니까 당연히 크기도 2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AB 벡터와 AC 벡터의 합 벡터의 반짜리가 크기가 3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를 내가 2로 나누겠다라는 아이디어 이것도 시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2로 나누면 개수합이 1로 맞춰지고 시점도 A로 맞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 자체를 내가 또다시 그냥 예를 들어서 AP 벡터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을 때 이 2로 나눈 벡터 자체를 AP 벡터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 종점 P가 어디에 찍힌다는 얘기일까? C를 한번 임의로 잡아봅시다. 이건 내가 C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선상에 있으니까 BC의 중점이에요. BC의 중점. 이게 위치 벡터화를 이용한 아이디어인 것이. 개수합을 1로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C를 임의로 잡았으면 이 자체를 내가 AP 벡터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B와 C의 중점에 P라는 종점이 찍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벡터의 크기가 3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AB 벡터, AC 벡터를 반 나누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AC 벡터 있고 이거 두 개의 합 벡터를 구하시면 우리가 뭐 또다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가지고 A부터 여기 세로 점을 뭐 D라고 했을 때 A부터 D까지 가는 벡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개수합을 1을 맞춰주시면 그놈의 중간까지만 간 지점이다. 즉 BC 새로운 점을 도입할 필요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점들 가지고 새 종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내분점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개수합이 1 그리고 시점이 같은 상황,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은 그 시점을 고정된 시점으로 보고 위치 벡터화를 해서 내분점의 개념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걸 세트로 좀 생각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시각적인 분석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뭐 BC 벡터의 크기, 성분 BC의 길이를 구하죠. 1도 아닌 거죠. 여기 3, 1, 피타고라스 여기 루트 8인 거고 뭐 2루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정답은 2루트 2개니까 4루트가 될 겁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만 나와도 그래도 중간 정도의 난이도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강조했던 거 두 개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요거 제곱한 거 쓰지는 않았죠. 그치? 제곱한 거 쓰진 않았어. 근데 여기서 뭐 내가 이 두 번째 방법을 풀어주진 않겠어. 그게 훨씬 더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 자체를 뭐 A, B 벡터와 아마 뭐 해설제는 이 방법이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시점이 다 A에 대한 정보들이 엮여 있으니까 그 BC 벡터를 AC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로 분해한 다음에 내적을 하고요. 그럼 내적을 하면 이거 그냥 우리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전개하듯이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방법만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볼게. 내가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 분배 법칙을 통해서 얘 둘의 내적 빼기 요놈과 요놈의 내적인데 뒤쪽 거 AB 벡터 내적은 그냥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인 겁니다. 크기의 제곱. 같은 것끼리의 내적은 결국에는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우리가 1의 제곱, 1로 그냥 상수 처리를 바로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은
어디서 뽑아낼 수 있을까? 요거 제곱에서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 제곱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 물론 이 관계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가정을 하면서 뭐 AC 벡터의 크기까지 같이 분석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제곱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안 쓰는 방법, 더 좋은 방법으로 푸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내 생각에는 내 해설지를 보진 않지만 해설지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긴 해. 이 주제 자체가 약간 그 부분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747번도 한번 볼게요. 747번. 이번에도 우리가 뭐 수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복습해보자. 두 벡터가 나와 있는데 성분 표현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그냥 그 말을 쓰기 귀찮아가지고 쓴 건데 이런 기호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너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과 쪽으로 갈 거다 보니까 우리 이과 쪽으로 가면 대학교에서도 수학을 다루게 되죠. 이게 어떤 수학적인 기호로 풀어나가는 방법인 거고 거기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라고 돼 있어. 그거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 A, L, L 앞글자 A를 뒤집어 쓴 거예요. 모든 t. 근데 그 t는 실수 집합에 포함된 원소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R이라는 걸 내가 두툼하게 두 줄로 쓴 것도 이 real number라는 실수 집합을 표현할 때 이런 기호로 쓰는 거고 이 원소 표시인 거죠. 원소 집합에 포함된 원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 즉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수직이 아니래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 얘기 나왔으니까 물론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수직에 대한 멘트가 나오면은 바로 써줘야 되는 게 있는 거지. A 벡터 내죠. B 벡터의 결과값이 0이다. 근데 수직이 아니라면 얘 필요충분 조건 동치인 거니까 아니라면 얘도 아니다로 가주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풀이를 이끌어볼게. 자, 얘를 일단 분석을 할 건데 성분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성분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얘는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kt 제곱, kt의 제곱이고요. 이게 x 성분끼리의 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조금 곱해 주시면 얘는 좀 복잡하긴 한데 1-2t랑 요거 먼저 곱해볼게. 그러면 t 제곱에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kt 그 다음에 플러스 2k의 t 제곱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쭉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항상 모든 t에 대해서 이런 항등식의 멘트가 나왔으니까 이걸 정리할 때도 당연히 t에 대한 내림차순도 정리하는 게 맞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2t 세제곱, 2t 세제곱은 지워지는 거고 t제곱을 묶일 수 있는 게 kt제곱, t제곱, 2kt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3k 플러스 1만큼의 t제곱 이게 t에 대한 이차항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2t 있으니까요. 마이너스에 2 플러스 k의 t 그 다음에 상수항 더하기 1이 있어요. 이게 0이라면 둘이 곱했을 때 매적을 했을 때 0이라면 이게 두 벡터 간의 관계가 지금 수직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말로 항상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여기 t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 이게 0이 되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정리된 게 지금 t에 대한 2차원 방식이에요. 2차원 방식. 뭐가 떠오르니? 판별식.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 실수 t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게끔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0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는영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구나. 그걸 내가 요걸 보고 끌고 나가는 거죠. 항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참별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마지막 마무리에서 나오면 거의 근의 종류나 어떤 해의 유무 같은 것들은 다 판별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요거 계산은 너희들이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 판별식을 썼을 때 K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뭐 K의 개수 이게 지금 K에 대한 부등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K의 범위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 K의 개수를 카운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본 거고 753번 가볼게요. 이것도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리고 첫 번째 파트 753번을 마지막 문제라고 뽑아봤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이 정사면체가 있대, 정사면체가. 그래서 x벡터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인데 x벡터가 들어가 있는 어떤 관계식을 줬어. a벡터와 x벡터의 합벡터끼리의 내적의 결과가 4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전개하는 것도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내적이라는 거는 마치 다항식의 곱셈. 뭐야? 이 내적하는 것도 결국엔 다항식의 곱셈처럼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형결합된 벡터의 크기를 제곱할 때도 다항식처럼 처리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좀 기억해 두면 좋겠지. 얘는 a벡터 내적이니까 마치 곱셈을 하듯이 그러면 이게 결국엔 크기가 되어버립니다. 크기의 제곱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a벡터 x벡터의 내적이 덧셈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a벡터와 x벡터의 내적이 된다. 괄호를 풀어서 준 거죠. 얘를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고요. 얘를 풀어낼 수도 있고 그게 분배법칙이지. 이게 4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a벡터의 크기가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얘 자체가 4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a벡터와 x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던져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x벡터가 지금 어떤 모서리 중에 꼭지점 중에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시점과 종점으로 한대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시점과 종점으로 삼아서 만들 수 있는 벡터 후보들을 x벡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a벡터와 내적해서 0 된다는 얘기는 요 놈과 수직 관계의 놈을 고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것도 공간동에서 배웠던 지식을 갖고 와야 됩니다. 얘랑 수직인 거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요. 그게 여기죠.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왜 둘이 수직 관계인지 우리 꼬이디치기도 한데 사실 꼬이디치라는 건 중등 때 위치 관계에 대한 표현이었고 우리는 이루는 각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얘랑 만날 수 없는 관계지만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증명했던 거는 요렇게 이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도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요 놈과 요 평면이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놈과 이 평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끼리 모든 직선은 다 수직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전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려고 이 문제를 골랐고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돼. 이 문제에서 담고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내 예상에는 너희 학교의 시험에서도 이런 식의 실수를 할 만하게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벡터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많이 틀리는 유형이야. 이런 것들이 기출에도 실제로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한 개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한 개가 아니죠. 두 개예요. 두 개. B에서 C로 가는 벡터, BC 벡터도 있고요. C에서 B로 가는 벡터도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이런 거 가지고 마지막에 답을 틀리면은 좀 억울하긴 하겠지. 벡터는 다시 한번 방향과 크기를 다 갖고 있는 놈이다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보시고요. 괜찮니? 이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1단락이 좀 끝이 났고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다음 진도로 좀 이어가 볼게요. 오늘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 88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130페이지로 가셔야 되겠죠. 130페이지로 가볼 건데요. 오늘도 좀 필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책의 내용들보다 훨씬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또 기본 개념이 너무 중요하지. 벡터는 뭐 그렇게 심오하게끔 들어가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공간 도형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만큼 개념 비중이 조금 더
어떤 걸 이제 배워나갈 거면 마지막인데요. 좌표 평면 또는 좌표 공간에서 첫 번째 7-1번의 제목을 보면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제목을 좀 다시 달아줄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벡터를 이용한 지금까지 배웠던 이 벡터라는 개념을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하겠다는 얘기야. 너희들 도형의 방정식은 언제 배웠어? 공통수학 2에서 대표적으로 직선, 원, 그리고 우리 공간도형 쪽에서 구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평면의 방정식도 배웠을 거고요. 근데 이제는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접목시켜가지고 이 도형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작성해보자라는 건데, 근데 이걸 줄여서 그냥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개념서의 이제 제목으로는 벡터 방정식이다라고 하지만 벡터를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럼 어떤 도형들을 배워나갈 거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공부합니다. 직선도 다시 벡터를 이용해서 도형을 해볼 거고, 평면도 어떤 평면의 방정식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 구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지. 물론 원은 너무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2차원에서 그냥 9의 2차원 버전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상에는 9만 배우고 원은 따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그냥 2차원, 3차원, 차원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직선을 먼저 공부를 해볼 거고요. 130페이지에 직선에 대한 내용들이 쭈루루루 펼쳐져 있는데 여기 주저리 내용들이 많지만 그냥 쌤이 필기해준 내용대로 이 흐름대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어떤 아이디어냐? 봐봐. 우리 A라는 점, x1, y1을 찍어놨어. 이 A라는 점은 정점이에요. 정점. 찍혀있는 점이에요. 근데 이 정점이 왜 등장하느냐? 너희들 직선의 결정 조건 한번 생각해보면 한 점과 기울기 또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개념이지.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점, 어쨌든 한 점은 무조건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한 점이 이렇게 정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정점 하나와 기울기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벡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는 얘기인데, 자, 내가 이 P라는 점을 또다시 찍어놨어요. P는 x, y라고 할 거고 얘는 동점입니다. 동점. 그래서 우리는 이 P가 어디에서 놀고 있어야 A랑 P를 연결한 하나의 직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하나의 직선상에서 이 P의 잡취를 한번 분석해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세워보자 한다면 P는 이 선상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P라는 종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은. 물론 반대편에도 이 연장을 했을 때 이런 데에서도 놀 수가 있는 거죠. 이 P의 자취를 한번 방정식으로 표현해보자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벡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야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 U벡터라는 걸 하나 써놨어. U벡터가 뭐냐? U벡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직선의 그 방향과 나란한 상태의 벡터예요. 나란한 상태의 벡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자, 이제부터 내가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 자, P에 대한, 여기서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써보자. 우리가 A에서 P의 자취에 대한 표현을 할 건데, A에서 P로 가는 이 벡터는 어떤, 우리가 시점을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거기서 A, P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개가 내가 나란하다고 설정해놨으니까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둘이 평행하다라는 걸 바로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었지? 이 A, P 벡터와 U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걸 등식으로 써보면 무슨 게? 실수죠. 평행하다라는 걸 등식 단계식으로 써보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해 볼게. 어떤 정점이 있고요.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이 종점 P를 만들어 간다면 그 P라는 종점을 다 모았을 때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T에 대한 정의를 엄밀하게 해줘야 되겠죠. T는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이것도 잘 공부를 해야 돼. 여기서 내가 양의 실수나 음의 실수 이렇게 구호를 한정짓지 않았어. 모든 실수가 되는 이유는 이 방향을 따라서 P를 만들어낼 건데, 이 방향을 따라서. 근데 여기다가 음수를 곱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P가 찍힐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반대 방향의 P까지 다 모아야 완전한 직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T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줘야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T를 0 이상의 실수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도형이 될까요? 0 이상이다라고 제한을 걸어주면 반직선이 되는 거예요. 반직선. 이 A로부터 출발해서 P까지 가는 벡터를 설명할 건데 그거는 U 벡터의 0 이상의 실수배다라는 거니까 여기 0 곱하면 제자리가 될 거고 만약에 양수를 곱하면 뭐 이 방향의 어딘가에 이 우측 상단 방향에 P라는 점들이 찍혀 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A로부터 이 U 방향을 따라서 가는 반직선을 표현한 건 이 T가 0 이상의 실수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음수로 걸어두면 반대쪽 반직선이 될 거고요. 네, 우리는 지금 직선을 공부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라는 가정을 깔아주고 벡터 방정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다시 한번 A에서 P로 가는 벡터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U 벡터의 실수배입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P의 자취가 결국에는 직선을 만들어낼 거니까 벡터를 이용한 P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벡터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식 하나를 좀 기억하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 이 식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려고 하면 여기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제 우리는 위치 벡터화를 해볼게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내가 어떤 새로운 시점을 하나 O라고 잡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원점으로 잡는 거죠. 그럼 이 OAP 벡터라는 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한번 T 베다 U 벡터의 T 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OP 벡터를 그냥 스몰 p 벡터라고 이름을 붙여보고요. 이 OA 벡터도 그냥 스몰 a 벡터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얘를 넘겨서 표현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A 벡터 더하기 T의 U 벡터가 될 겁니다. 괜찮지? 이 스몰 p 벡터는 스몰 a 벡터 위치 벡터화를 한 거야. 어떤 그냥 원점, 상대적인 시점을 하나 갖다두고 원점을 두고요. O에서 P로 가는 벡터랑 O에서 A로 가는 벡터를 제시했을 때 이렇게 위치 벡터화를 한 이유는 뭐지? 근데 이제 성분 표현으로 가기 위해서요. 성분 표현으로 가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이 P 벡터, 스몰 P 벡터라는 건 O로부터 P까지 가는 거니까 얘를 성분 표현법으로 써보면 그냥 이게 X, Y가 되는 것이고 X, Y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몰 A 벡터도 0, 0으로부터 여기 X1, Y1까지의 벡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성분 표현으로 쓰시면 X1, Y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U 벡터는 성분 표현으로도 미리 써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실수배를 할 건데 A, B의 실수배를 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벡터 방정식을 위치 벡터화를 이용해서 표현한 어떤 새로운 형태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 쪽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내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도 성분 표현으로 써져 있으면 지금 얘가 A, B라고 나와 있는 건 0, 0이라는 상대적인 시점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마치 무슨 역할을 할까? 마치 무슨 역할을 할까? 얘가 마치 기울기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 배우기 전에도 이게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뻗어나가다 보니까 그 방향성을 얘기해 봤을 때 그 방향을 따라가는 직선의 기울기 역할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성분 표현법을 공부했을 때 이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자 얘는 결국에는 쓰임이 뭐냐면 얘를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부르고
책에 잘 나와 있긴 한데 방향 벡터라는 건 너희들이 머릿속에 잘 적어놔야 돼. 방향 벡터라는 건 말 그대로 얘는 벡터이긴 하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방향 잡기로 쓰이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차피 얘를 1,2라고 쓰든 2,4라고 쓰든 3,6이라고 쓰든 뻗어나가는 그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똑같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이 여러 개의 동점들을 다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U벡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향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방향 벡터라고 불리는 이 U벡터의 역할인 거고요. 이렇게 이름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너희들은 필기를 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중요한 문구를 하나 적어놓게. 이 방향 벡터라는 건 절대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건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너희들이 상대적으로 그 방향만 잘 지키면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상대적 개념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온전하게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방향 벡터는 방향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숫자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이어볼게. 자, 따라서 우리는 성분 표현법으로 이 벡터 방정식을 적었으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한 표현을 적을게요. 자, x라는 이 p라는 동점의 x 좌표, x는 결국에 뭘 지켜야 되는 거냐?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x1 더하기 ta가 나와야 돼. x1 더하기 내가 설정한 어떤 t에 a를 곱한 결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동점의 y좌표라는 건 어떤 정점, 처음에 깔려있던 정점의 y좌표에서 내가 방향 벡터의 y성분인 거죠. 그 y성분의 실수배를 곱한 거를 더한 결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곱해진 이 t와 이 t는 당연히 똑같은 숫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써놓고 볼게. 이제 너희들 눈에 이렇게 보여야 돼.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동점의 x좌표, y좌표는 어떤 처음에 정해져 있던, 고정되어 있던 x1, y1으로부터 이 a 방향, b 방향으로 같은 비율만큼 뻗어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b 방향으로 같은 비율만큼. 물론 t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벡터 방정식도 그렇고 연립 방정식도 그렇고 사실상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비례 방정식입니다. 비례 방정식. 자, 비례 방정식이 뭐냐? 중학교 때부터 했던 표현인데 여기 이제 우리 이 t가 똑같은 역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t는 꼴로 한번 x랑 y를 정리해 볼게. 자, 봐봐. 따라봐. t는으로 이쁘게 정리해 보면 얘랑 얘랑 지금 다 같이 만족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t는으로 정리하면 x-x1을 a로 나눈다. 아, a-분의 x-x1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동시에 지금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얘는 이 밑에 식을 또 t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y-y1을 b로 나눈 결과가 됩니다. b로 나눈 결과가 y-y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참고로 여기서는 a랑 b가 분모에 깔려 있으니까 뭐 a랑 b는 둘 다 0이 아니라는 전제는 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비례방정식이라고 불러. 뭐 정식이 동칭 아니야. 거기 책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을 건데 그냥 얘가 결국에는 어떤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쓴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에 나는 그냥 비례방정식이라고 나는 그렇게 부를 거예요. 비례방정식이라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식인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요걸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게 어떻게 읽혀야 되냐? 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x, y라는 거는 x1, y1이라는 점으로부터 a만큼, b만큼
요 방향을 따라서 비례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A 대 B의 비율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읽을 수가 있어야 돼. 또다시 우리는 여기서 A랑 B라는 게 내가 설정한 방향 벡터의 두 성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1 빼기 x1으로 정리했을 때 x1하고 여기 뒤쪽에 있는 y1이 처음에 제시되어 있던 정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읽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뭐 비례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줄 알았으면 얘가 처음 제시가 되었을 때 이 직선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돼. 다시 x1, y1이라는 정점부터 A 대 B의 비율로 x 방향으로 A, y 방향으로 B 이 비율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거 사실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야. 이게 뭘까? 봐봐. 참고적으로 이제 벡터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이 뒤쪽 부분은 얘랑 그냥 같다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보잖아. 그리고 B를 이쪽으로 올려보고요. Y1을 저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여기 이렇게 요만큼 자체가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Y는 A분의 B의 X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 넘겼으니까 플러스 Y1 공통수학 2의 대비랑 이게 뭐야? x1, y1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너희들이 이렇게 만드는 방법까지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거고 앞에 이제 기울기를 꽂아 넣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방향 벡터의 성분비의 비율값 자체가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A로 A만큼 뻗어나갑니다. B만큼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요놈에 대한 요놈의 비율 자체가 기울기 값이랑 당연히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개념인데요. 그거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던 것 뿐이에요. 이해했지? 자, 그래서 책에 한번 볼게요. 책에 이제 첫 번째 차근차근 내가 다 써줬는데 이 표현은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벡터 방정식 맨 처음 스타트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간 거고 벡터 방정식을 썼고요. 위치 벡터화를 했고 성분 표현으로 갔고요. 그걸 다시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했고 연립 방정식에서 t 는꼴로 다 정리를 하면 이게 비례 방정식의 형태가 되면서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얘입니다. 비례 방정식 요걸 가지고 거의 다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책에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거고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위치 벡터화를 한 이 표현인 거지. 사실 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성분으로 끌고 가고 여기까지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얘가 나오기도 한 겁니다. 사실 얘는 얘를 만들어내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있냐? 이게 빠져있어. t는이라는 표현이 빠져있어. 이게 내가 도입한 어떤 실수 는꼴로 정리한 과정인데 내가 도입했다라는 그 t에 대한 표현이 빠져있거든. 나는 너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냐면 이제 비례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때, 즉 직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얘도 그냥 같이 써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문제에서는 여기 두 개의 표현만 나와 있을 거거든. 어차피 우리는 는 t를 붙여가지고 이 활용할 여지가 많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이런 비례식을 표현할 때 너희들이 뭘 했냐? 내가 이 x랑 y라는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싶을 때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얘. 근데 얘를 표현하려면 이제 x좌표를 내가 알고 있는 x1과 a라는 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이 방법으로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례상수 t를 도입을 해야 돼요. 실수 역할하는 그 t를 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t는 얘라고 기억을 하시면 때에 따라서 내가 t와 a, b와 x1, y1 가지고 좌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식을 쓸 때 다시 한번 여기서 x는 내가 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x1 더하기 at라고 써내려가고 이거 가지고 계산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동점의 y 좌표도 마찬가지고 이
y좌표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변하는 값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 y1 더하기 bt다라고 쓰면서 이 뒤쪽 부분을 가지고 식을 써내려 갈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 거죠. 구체적으로 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설정을 해야 될 때는 이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거겠죠. 구체적인 x, y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식을 써내려가요. 여기서도 이 t라는 건 내가 도입한 문자, 실수 역할을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다 구체적인 숫자로 나온다면 이 x1도 당연히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는 자리인 거고요. 이 방향 벡터도 내가 구체적인 숫자 조합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수는 t로 통일된 변수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귀에 들어오니? 이 x, y를 한 문자 t에 대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줄이고 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점의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바로 이번에 밑에 팁이라고 나왔습니다. 팁. 자, 마무리 좀 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자, 이것만 잘 생각하면 돼. A, B 내가 설정하는 이 방향 벡터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비례방 정식으로 쓸 거면 얘가 어쨌든 분모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0이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된다면 그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특수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 별도로 외울 게 전혀 없어요. 특수한 케이스. 만약에 A가 0이라면 자, 다시 한번 봐봐. 이 0, 어떤 숫자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뻗어나가지 않고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특수한 직선이라고 배웠던 그 Y축과 나라는 반드시 서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A가 0인 상황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 직선의 이름 어떻게 써? 이거 X는 그리고 처음에 이 X1, Y1을 지나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반듯하게 서 있는 건 당연히 X는 X1이다.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너가 주어진 방향 벡터가 이제 X 성분이 0이라면 이거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비례방정식으로 했을 때 식을 쓸 수가 없는데가 아니고 이제는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놀지 않고요. 좌우로는 놀지 않고요. 상하로만 놀고 있는 직선이구나. 따라서 이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놈의 방정식은 다시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정점의 x좌표에서 놀고 있습니다. x는 x1, x1, 어쩌고 즉 x좌표가 x1의 점들을 다 모아놓은 세로선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b가 만약에 여기라면 똑같아요. 이건 무슨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x축과 평행한 요 가로선 이 두 개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특수한 직선이라고 배웠고 얘는 특히나 이놈은 기울기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귀에 들어오지 봐봐. 공통수학 태도도 이런 직선은 우리가 만약에 기울기를 n이라고 설정하고 어떤 식을 풀어나가면 이 직선의 상황은 그 식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그림으로 분석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마 배웠습니다. 그게 나는 이거 기울기가 정의가 되잖아. 그러니까 방향 벡터로 보내도 0, 어쩌고 이렇게 x 성분이 없는 걸로 0으로 나오겠죠. 그럼 b가 0이면 이제는 똑같이 어떤 숫자 콤마 0이라면은 위아래로 놀고 있지 않고 왼쪽 오른쪽으로만 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도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y는 y1이다. y좌표가 y1인 점들의 직선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당황하지 말고 특수한 상황이라면 특수한 직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0이면 안 나오겠지. 둘 다 0이면 직선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냥 정점에서 가만히 멈춰있는 점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써볼게. 그래서 당연히 B는 0이 아니어야 직선이 만들어질 거고 B가 0이라면 그나마 A는 0이 아니어야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2차원에서 분석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밑에를 봅시다. 7-2번을 볼게요. 7-2번은 이걸 어디서 보지? 좌표 공간에서 보죠. 나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좌표 공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냥 이 Z 좌표, Z 성분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각 성분, 각 좌표들은 방향과 크기로서 다 독립적이고요. 그냥 하나 추가하고 다 하나 추가해서 분석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x, y, z로 표현될 거니까 이게 3차원으로 넘어가면 z가 추가되고요. z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정점의 z 좌표에서 똑같은 t의 어떤 방향 벡터의 z 성분이 c라고 나와 있으면 c의 실수배로 뻗어나갑니다. A, B, C로 방향 벡터가 제시되어 있을 거고 그놈의 실수배로 똑같이 뻗어나갑니다. A 대 B 대 C의 비율로 뻗어나갑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도 한번 분석해보면 여기 뭐가 추가될까? 3차원이면 그럼 밑에다 써볼게. 그렇다면 얘까지 이제 T 눈에다가 엮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C 분의 Z-Z1이 추가되는 것 뿐이고 이때 전제 조건도 뭐 비례 방정식으로 쓸 거면 셋 다 0이 아니다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는 t를 꼭 같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좌표 설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는 이 비례 방정식을 봤을 때 거꾸로 방향 벡터가 지금 A, B, C다. 그리고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점점이 x1, y1, z1이라는 걸 다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괜찮지? 그러면 거기만 다시 한번 볼게. 밑에 7-1번에 책을 보시면 바로 1번에 여기 밑에도 팁이라고 나와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데 만약에 C만 0이면 무슨 얘기일까? 요것만 써놓고 보면 너희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서 상황이 그려질 건데 방향 벡터가 만약에 3차원에서 A, B, C로 성분 표현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C가 0이야. 이게 뭐야? Z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뭐 X가 어떻고요, Y가 어떻고요 쓸 건데 Z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한 번만 적어볼게. 만약에 C는 0인 것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차피 A가 0인 거랑 B가 0인 거랑 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C 하나가 0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직선은 여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 여기는 0 넣어가지고 값이 뭐 정리가 되지도 않고 이 표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앞에 두 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직선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x-x1은 b분의 y-y1이고요.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앞에다가 t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는 c분의 z-z1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z 성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Z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져 있던 Z 좌표를 따라서 변하지 않겠지. 그치? 이 Z1이라고 좌표는 고정되어 있고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X, Y 방향으로만 몰고 있는 그런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가 0이면 요거 두 개 쓰고요. 앞에는 그냥 X는 X1입니다. X 좌표는 고정되어 있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B가 0이면 Y축을 따라서 놀지 않으니까 Y는 Y1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요놈하고 T는까지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문제를 조금만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어렵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전부였고 지금부터 할 것들은 매우 쉽습니다. 820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820번. 내가 지금 이제부터는 왼쪽으로 적어 나갈게. 볼게요. 820번. 개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느껴봅시다. 마이너스 2,3 정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 벡터, 이 U 벡터라는 건 방향 벡터를 일반적으로 이것도 관습적으로, 거동적으로 이 U 벡터라고 표현을 해. 이 U가 뭐 유닛으로 일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방향 벡터는 U 벡터라고 쓴다. 이 표현법을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1, 마이너스 5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5다. 이놈의 평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 벡터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써볼게. 비례 방정식으로 써볼게. 방향 벡터 x 성분이 1. 그 다음에 x 내가 분석하고 나는 동점의 x좌표 x로 쓰고 빼기 2니까 더하기 2로 써주면 되겠지.
이러는 순간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 벡터 y 성분이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얘는 3을 지나고 있으니까 y 빼기 3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습관적으로 는 t, 실수 t에 대해서 는 t는 같이 적어주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설계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자리에다가 0 넣으라는 얘기인 거니까 y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y는 0을 대입하시면요 5분의 3이 나와요. 5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x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7인가? 마이너스 5분의 7. 그래서 답은 B번이 된다 라는 건데 근데 뭐 지금 이 정도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 봐봐. U벡터가 뭐라고 나와 있어? U벡터가 1하고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지. 둘 다 0이 아니잖아. 특수한 상황 아니잖아. 기울기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1분의 마이너스 하면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상황인 거구나. 그럼 우리가 그냥 공통수학 2의 내용으로 y 3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3은 기울기 마이너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20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너무 많이 잘했지. 다시 한번 이 방향 벡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방향만 잡아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기울기로 생각해도 되는 거고 특수한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만 뻗어나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23번 다음에 823번 823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2점이 나와 있어. 2점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까? 823번이 나와 있어. 이거 뭐지? 야 여기는 방향 벡터에 대한 제시가 안 돼 있어. 분명히 방금 기본 공부했을 때는 정점하고 방향 벡터가 나와 있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들을 배웠는데 이제는 정점만 나와 있고요. 방향 벡터가 안 나와 있어. 근데 정점이 몇 개 나와 있어? 2개 나와 있죠. 그러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똑같은 A인 거지. 한 점과 기울기가 나와 있냐 아니면 2점이 나와 있냐. 너희들이 2점이 나와 있을 때도 그 2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작성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2점 가지고 뭘 잡아주면 되는 거야? 방향 벡터를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1, 4,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가 3, 마이너스 1, 0. 나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벡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A랑 B랑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 방향을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잡든 B에서 A로 가는 방향으로 잡든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로부터 출발해서 A에서 B로 가는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B를 정점으로 삼아서 B에서 A로 가는 거 사실상 B를 정점으로 삼아도 뭐 이쪽 방향을 하든 이쪽 방향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T, 내가 도입한 T의 범위만 실수 전체도 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방향 벡터를 어떻게 만들까? 너희들이 방향을 아무렇게나 잡으세요. 내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이 성분끼리의 차로 가면 되겠지. 결국에는 이 A, B 벡터라는 거는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뒤쪽 거에서 앞쪽 거를 빼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뒤에서 앞으로 빼는 거니까 우리 이 X 방향으로 2만큼 그때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그러면서 그때 Z 방향으로는 10만큼 요 비율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건 내가 지금 방향 벡터를 구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방향 벡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5, 10을 가지고 식을 작성하던 아니면 예를 들어서 4, 마이너스 10, 20을 가지고 얘를 방향 벡터로 설정하던 아니면 마이너스 6, 15, 마이너스 30을 가지고 방향 벡터를 잡아서 설정을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요놈과 요놈과 요놈의 B만 맞으면 그 방향이 반대든 아니든 이 일직선상의 방향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방향 벡터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너희들이 가장 간단한 정수 조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들 이미
가장 간단한 정수합이 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얘를 이제는 이런 거지. 얘를 방향 벡터로 삼겠습니다라는 얘기야. 이걸 방향 벡터로 내가 삼겠습니다. 무조건 얘가 방향 벡터가 아니에요. 방향 벡터는 정해져 있는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방향 벡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정점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시고요. 얘 방향 벡터로 깔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분의 써놓고 x가 1을 지난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5 y3 방향 벡터에 y3 써놓고요. 4를 지난다. 나 얘를 지금 정점으로 잡고 있는 거지. 이것도 막 섞었으면 안 돼요. 얘 쓰고 얘 쓰고 막 왔다 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정점과 하나의 방향이 잡혀 있는 거니까요. y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z 성분이 방향 벡터의 z 성분이 10이니까 10분의 z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면 직선에 대한 비례 방정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는 t를 써줄게요. 그래서 ZY 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건 뭐 공간도에서 배웠던 얘기인 거지. 공간 좌표에서 ZY 평면 ZX 평면이네요. ZX 평면이라는 건 방정식으로 되면 Y는 0이에요. Y는 0. 거기서 여기다가 우리 Y는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 Y값이 얼마냐를 묻는 거고요.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이제 X가 여기 Y 자리에 0 넣었을 때 X가 대만은 X 나오고 대만은 Z 나오고 그러면 그 값, 콤마 0, 콤마 어떤 Z값 이렇게 나오고 참 계산은 하지 않을게. 자, 그래서 두 개 간단한 예시를 봤는데 어렵지 않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줄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회원보든 청라보든 다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 어렵지 않아. 근데 틀린다면 너희들이 어디서 틀릴 거냐면 잘 봐. 이 비례 방정식으로 왔어.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얘 가지고 풀어요. 가끔가다 이 자체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거꾸로 나와 있는 거에서 A, B를 방향 벡터 성분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x1, y1을 지나는 정점으로 뽑아낼 거잖아. 그때 이 포맷에서 항상 x의 개수, y의 개수가 1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통수학 2에서도 이런 실수들 많이 다뤄봤을 건데 이 x 빼기 어쩌고 1y 빼기 어쩌고의 폼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a, b를 방향 벡터 성분으로 뽑아내고요. 얘를 지나는 정점의 좌표로 뽑아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빼기 뭐 써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뒤쪽 거, 밑에 거 빼시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이거 어떻게 적어놔야 되고요? 거기다가 같이 집어놔야 돼요. 비례방정식 표현에서 너희들이 P한 거기다가 요거 x의 개수, y의 개수 또는 z의 개수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 3차원이라면 x, y, z의 개수 1로 맞춰놓고 분석하는 겁니다. 함정을 타고 싶으면 이거를 살짝 바꿔서 내겠지. 너희들이 실수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볼 거냐? 824번 볼게. 바로 밑에 있는 거. 모두 풀지는 않을 건데 얘기만 해봅시다. 여기 지금 직선이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인데 뒤쪽 거 한번 보자. 뒤쪽 거. 2-x는 2분의 y-4. 이게 지금 비례방정식의 표현인 거야. 비례방정식. 그러면 이 벡터, 이 직선은 지금 방향 벡터를 그냥 뭐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몇 콤마 몇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자, 몇 콤마 몇으로 바라보면 될까? 2-x는 2분의 y-4. 가장 간단하게. 몇 콤마 몇? 이 방향 벡터. 방향 벡터. 지나는 점 말고. 방향 벡터. 써볼게요. 지금 우리 왔다 갔다 얘를 보고 직선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 거야. 직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방향으로 다 공부하셔야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e-x 는 2분의 y-4다. 뭐 z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2차원에서의 직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비례 방정식은 맞아. 몇 x, 몇 분의 몇 빼기 몇 x, 뭐 x 빼기 어쩌고는 몇 분의 뭐 몇 y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비례 방정식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는t를 달아주면 조금 더 의미가 살겠지. 근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는 2분의 y 마이너스 4로 이 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탄생 자체가 이 x, y라는 게 2,4로부터 마이너스 1대 2의 비율로 뻗어나가는 직선입니다 라는 거니까 이 폼을 다시 한번 맞춰져 있지 않다면 너희들이 맞춰 놓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가장 간단한 방향 벡터를 뽑아낼 때 마이너스 1,2 여기서 u 벡터라는 거를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 주어진 걸 그냥 그대로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1,2 이미 이게 간단한 정수니까 더 이상 뭐 바꿀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정점은 2,4를 지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제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좀 알겠니? 예시를 들었어요. 여기에서 여기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빼고 밑에를 마이너스 1로 바꿔놓고 양수계수 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한번 상태를 좀 칠해보자. 1로 무조건이에요. 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분모를 읽고요. 뒤에 지나는 점을 읽고요. 이렇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지금 지우지 않을 테니까 정리할 거